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 대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산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돌부처도 하나 있었지요. 명산의 화려한 경치와 돌부처 덕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장난이 짓궂은 곽선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곽선비는 평소의 행실이 단정치 못해서 조정에 들어갈 제목은 아니었지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우려도 많았지만 곽선비는 그럴 때마다 유유자적하게 살면 된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곽선비도 과거 시험의 바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선비 집안으로 태어나 사람 구실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과거 시험은 꼭 합격해야 했지요. 곽선비가 과거 시험을 위해 먼 길을 떠났으나 방정한 품행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주막에 들른 곽선비는 귀가 얇은 몇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돌부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면 일이 잘 풀린다는 전설이 전해진다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의 말이 계속 전해지면서 곽선비 말처럼 진짜 전설처럼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조차 곽선비의 거짓을 믿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곽선비는 키득거리면서 매일 밤에 돌부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백하는 죄를 몰래 들었다가 나중에 죄를 함구하는 대가로 금은 보화를 가로챌 속셈이었지요. 마침 양반댁인 김가와 부인이 머슴을 한 명 데리고 주막에 들렀습니다. 김가의 집안은 대대로 사대부 가문이었습니다. 부인인 홍씨는 어릴 적부터 시집을 왔지만 명문가 집안에서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홍씨에게 돌부처의 가짜 소문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곽선비가 스트레스 때문에 술에 약간 얼큰하게 취했을 때 홍씨는 그런 곽선비를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곽선비가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대비마마 납시었구먼. 두고 보라고. 내가 과거에만 급제하면 저런 것쯤이야. 곽선비는 그날 밤에도 돌부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짜 소문은 많이 퍼졌지만 곽선비에게 흥미롭게 들리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해 잠깐 졸던 곽선비는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돌부처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곽선비는 이번에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고백이 다 시시하고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목소리를 들은 곽선비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주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 이 죄가 많은 여인을 용서하소서. 제 마음이 미혹하여 돌쇠와 몰래 정을 나누었사옵니다. 감히 부처님을 속이지 않겠나이다. 저 하나의 허물로 가문을 더럽혔사오나 죄는 저에게만 물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듣고 있던 곽선비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돌부처 앞에서 고백하는 여인은 바로 김가의 부인 홍씨였습니다. 코가 높아서 아주 기고만장이더니 이번에 아주 제대로 걸렸구나. 곽선비는 다음 날 아침에 바로 홍씨를 찾아갔습니다. 홍씨가 잠시 김가와 떨어져서 산책을 하고 있었지요. 마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홍씨는 곽선비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술에 취한 곽선비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되먹지 못한 사람과 자꾸 마주치는 게 짜증이 난다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홍씨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또 지나가려고 하자 곽선비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돌쇠와의 연분이 계속 비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홍씨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진 것이었지요. 평소 양반댁 마님의 채통을 지켰던 홍씨가 성큼성큼 곽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였소? 돌쇠라고 하였습니다. 마님의 몸종이 아닙니까? 홍씨는 주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다행히 근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돌쇠와의 연분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사실이 아니옵니까? 그럼 제가 대감마님께 말씀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게요? 그대가 돌쇠와의 일을 어찌 안단 말이오? 순진한 홍 씨는 끝까지 부인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자란 마님이었지만 김가와의 사랑만은 지켜내지 못하였지요. 돌쇠는 홍 씨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남자였습니다. 힘이 세고 착실한 머슴이었지만 인심이 워낙 좋아서 홍 씨가 한가할 때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달 전부터 돌쇠와 은밀히 만나는 사이로 발전하였지요. 홍 씨는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했지만 곽선비는 고소한 기분이 들어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게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가난한 선비라서 늘 허기가 져서 힘이 듭니다. 그러니 쌀 5말만 꿔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제야 홍 씨는 곽선비의 의중을 알고 치를 떨었습니다. 돌부처의 전설 역시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홍 씨는 몸종들을 시켜서 쌀 5말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선비는 이런 몹쓸 짓을 벌이고도 신이 나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험 준비는 당연히 뒷전이었지요. 그날 밤에 곽선비는 다시 돌부처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월척 하나 낚았으면 좋겠다며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곽선비는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지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처님. 대감마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님과의 정을 키워가고 있는 것도 용서받지 못하온데 옥분이에게도 그만 정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찌 하오리까? 그동안 우리 부모님부터 대대로 대감마님의 식솔로 지내왔는데 이번 일이 들통이라도 난다면 가족들마저 내쫓길 것이 뻔합니다. 부디 우리 가족과 옥분이만은 지켜주시옵소서. 곽선비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은 다름 아닌 홍 씨의 몸종 돌쇠였습니다. 돌쇠가 홍 씨 몰래 여종과 만나고 있는 것이었지요. 돌쇠가 물러나자 곽선비는 배를 부여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짓궂은 장난을 쳤던 곽선비였지만 이렇게 재밌는 결과로 이어진 일은 난생 처음이었지요. 곽선비는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착하게도 홍 씨가 머물고 있는 방 앞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주막까지 왔는데도 그렇게 몸종 노릇을 하고 싶은가? 저를 아시옵니까? 곽선비는 피식하고 웃더니 고개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마님과 몰래 만나는 것도 용서받지 못할 짓인데 어찌 여종과도 은밀히 만나고 있단 말인가? 사람이 그럼 안 되는 게지. 돌쇠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홍 씨가 들을까 두려워 곽선비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대체 누구신데 우리 마님하고 옥분이까지 안단 말씀입니까? 돌쇠 역시 가엾게도 끝까지 부인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됐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자네를 아주 곤죽으로 만들 것이야. 아니지. 그보다 마님이 더 문제가 아닌가. 자네가 그 옥분이라는 처자와 몰래 만났다는 사실을 알면. 곽선비는 말을 하다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일부러 돌쇠를 겁주려는 것이었지요. 대감마님이야 자네를 내쫓는 것에 그치겠지만 마님은 아마 자네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야. 돌쇠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콧대가 높은 홍 씨 부인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게요? 그제야 곽선비는 희죽 웃으며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가난한 선비라서 늘 허기가 진다네. 그러니 쌀 한 가마를 좀 꿔줄 수 없겠나? 몸종인 제가 무슨 수로 쌀 한 가마를 꿔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돌쇠는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곽선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는 수 없이 마님에게 그대로 알려야겠구먼. 자네의 아니는 자네가 알아서 하게. 돌쇠는 하는 수 없이 홍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있던 쌀 한 가마를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지요. 홍 씨 부인은 돌쇠의 말을 그대로 믿고 쌀 한 가마를 주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마님에게 쌀 2가마는 달라고 할 걸 그랬구먼. 곽선비는 그렇게 거짓말로 배를 불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주막에 들러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막에 들른 사람들 중에는 곽선비처럼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도 있었습니다.
곽선비는 얼떨결에 선비들과 함께 밤을 묵게 되었지요. 그날 밤에 곽선비는 또 얼큰하게 취했습니다. 거짓말로 쌀을 빼앗은 것이 그렇게 기쁜 모양인지 지나가는 처자들을 치근덕거리기까지 하였지요. 그때 곽선비 눈에 띈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주막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예쁜 여인은 취한 곽선비를 보고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벌써 해가 떨어졌습니다, 선비님. 바람도 찬데 얼른 들어가시지요. 곽선비는 어여쁜 처자가 말까지 걸어주니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포옹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많았습니다. 낭자가 그렇게 말하니 얼른 들어가야겠구려. 과거 시험도 코앞인데 말이오. 처자는 싱긋 웃더니 주막 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마도 산책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양팔을 펼치고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곽선비는 도저히 방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자에게서 나는 향기가 코를 찌르고 있었지요. 발은 어느새 처자의 뒤를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곽선비는 둥근 달을 바라보고 있는 처자를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자가 호숫가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야밤의 고요함을 깨고 있었습니다. 처자는 돌멩이가 호숫가를 때리는 소리가 좋은지 희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고아라. 곽선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처자를 품에 안고 싶었지요. 그때 곽선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려다 떨어뜨린 처자가 상체를 푹 숙인 것이었습니다. 곽선비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처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자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뒤에서 힘으로 끌어안은 사내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자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곽선비는 하는 수 없이 처자를 내동댕이 치고 주막으로 냅다 뛰었습니다. 곽선비가 돌아왔을 때는 선비들이 모두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 끼어 빨리 잠을 청하는 것이 상책이었지요. 곽선비가 드러눕고 얼마 되지 않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바로 곽선비가 끌어안은 처자, 그리고 처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여기 내 딸의 정절을 더럽힌 자가 있어? 얼른 이러들 나시오. 곽선비는 뛰어오느라 등에 땀이 찼습니다. 자고 있던 선비들은 영문을 모른 채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여 이러들 나시라니까? 처자의 어머니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곽선비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길 바랐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처자 역시 씩씩거리면서 일어나는 선비들의 얼굴을 빠르게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곽선비는 잠에 빠졌다가 일어난 척 눈을 비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이런 야밤에 깨우는 게요. 내 딸의 정절을 더럽힌 자가 여기 있단 말이오. 좋은 말로 할 때 자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내 딸을 건드린 놈은 신분 상관없이 무조건 형벌에 처할 테니까. 처자의 어머니가 빈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한없이 친절해 보였던 주모가 불같이 화를 내니 곽선비도 잔뜩 긴장했습니다. 그때 곽선비에게 꾀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평생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재미를 보던 곽선비였습니다. 주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죄인이 순순히 나오겠소. 그럼 어쩌자는 말이오. 진정부터 좀 하시오. 우리 모두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 죄인이 스스로 자복할 일은 없소. 이 상황에서 죄인을 찾아내려면 주모의 따님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소. 처자와 어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고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깨어난 선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모의 따님을 어떻게 건드렸는지부터 말씀해 보시오. 내 딸은 야밤에 둥근 달을 보면서 호숫가에 돌을 던지는 것을 즐겼어. 떨어진 돌을 주우려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거 아니겠소. 선비들은 놀라서 일제히 탄식했습니다. 그 밖에 단서는 없소. 목소리를 듣지는 못하였소. 처자는 여전히 진정이 안 되는지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단서는 없다는 것이구려. 그렇다면 죄인을 잡아낼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소. 모두 곽선비를 주목했습니다. 방금 전에 주모의 딸을 끌어안고 도망쳤으면서 참 뻔뻔도 하지요. 주모의 딸이 여기 있는 선비들을 한 명씩 껴안아 보는 것이오. 처자와 어머니, 선비들도 모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도 분해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생각해 보시오. 죄인의 몸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모의 딸이잖소. 다시 껴안아 봐야 죄인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오. 처자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곽선비의 주장이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선비들도 모두 입을 다물면서 곽선비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자의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지요. 하지만 여기 계신 선비들을 내 주막에 드릴 수는 없소. 방세는 받지 않겠으니 얼른 짐 챙기고 떠나시오. 선비들은 이 야밤에 나가라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곽선비는 고개를 돌리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처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습니다. 선비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좀처럼 진정하지 못한 처자가 선비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맨 앞에 있던 선비를 와라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처자의 어머니는 놀라서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선비도 와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곽선비는 놀라서 뒤로 조금씩 물러섰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가 곽선비였기 때문이었지요. 지금까지는 저를 끌어안은 죄인은 없었습니다. 곽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안으면서 어찌 죄인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이오. 아까는 제가 유일하게 죄인의 몸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선비님입니다. 곽선비는 처자가 다가오자 뒤로 물러나더니 문을 박차고 잽싸게 도망쳤습니다. 정신을 차린 처자의 어머니는 얼른 머슴을 시켜서 곽선비를 잡으라고 하였지요. 선비들은 모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좋은 방법을 제안한 곽선비가 죄인이었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선비들을 끌어안은 처자에게도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성광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곽선비의 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세상에 저렇게 용맹한 처자가 있었다니. 성광이는 다시 선비들과 함께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청년이기도 한 성광이는 처자의 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느껴지는 처자의 따스한 온기, 처자의 품에서 풍기는 야릇한 향기까지. 성광이는 배시시하고 웃기만 하더니 결국 밤을 새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광이는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잠을 설치는 바람에 과거 급제에 실패한 것이었지요. 도대체 과거 시험에 왜 실패한 게야? 얼른 말하지 못할까? 성광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선비들을 줄 세우고 끌어안은 주모의 딸 때문이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더 큰 꾸중을 들을 것이 뻔하니까요. 아버지 성정이면 아마 회초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성광이는 좀처럼 주모의 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눕기만 하면 다가오면서 끌어안은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려고 책을 들었지만 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만 펼치면 주모의 딸 얼굴이 크게 보이니까요.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어머니가 결국 성광이를 불렀습니다. 성광아, 무슨 일이 있길래 그리 고심이 깊은 게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성광이의 아버지는 매우 엄하였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광이를 위로하고 아껴준 어머니였지요. 아버지가 혼을 낼 때도 응원하고 지지한 사람이 유일하게 어머니였습니다. 성광이는 절대 주모의 딸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지요. 어머니는 사연을 듣더니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참 당돌한 처자로구나. 그 처자 때문이라고 한다면 다시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떠냐? 그 주막을 다시 가라는 말씀입니까? 성광이는 놀랐습니다. 그저 위로하고 달래기만 할 줄 알았던 어머니였으니까요. 그 처자 때문에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대로 계속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처자를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단다. 성광이는 막혔던 길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처자를 만나보고 싶었지만 다시 공부에 매진해야 하니 그럴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가 선뜻 제안을 하시니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광이는 주막을 찾았습니다.
처자의 이름은 박소은이었습니다. 소은이는 어머니를 따라 열심히 주막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성광이가 국밥을 먹으며 엿들어 보기를 소은이는 일찌감치 혼인을 하였으나 신랑이 사고로 떠나는 바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머니와 단둘이 주막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지요. 성광이는 그래도 소은이가 좋았습니다.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당당한 태도가 정말 사랑스러웠지요. 혹시 전에 뵙던 손님 아니십니까? 소은이가 먼저 알아보니 성광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것이 말로만 듣던 상사병이구나 하고 실감하는 것이었지요. 저를 어찌 기억하십니까? 소은이는 싱긋 웃더니 양팔을 쫙 펼쳤습니다. 성광이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그 불안당을 끌어안기 직전에 계셨던 선비님 아니십니까? 소은이가 끌어안는 신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광이는 소은이의 자유분방한 성격에 또 한 번 홀짝 빠져버렸습니다. 그 선비는 잡힌 게요. 선비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그 불안당 같은 놈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성광이는 웃음을 겨우 참았습니다. 소은이가 주먹을 쥐면서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지요. 당당하고 귀엽기까지. 성광이는 도저히 소은이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성광이는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뜻 말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소은이 앞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부인을 보러 여기까지 온 것이요. 부인이 날 안았던 그날부터 통잠이 오지 않고 그러다 결국 과거 시험도 실패하고 말았소.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요. 소은이는 놀란 눈치였지만 다시 싱긋 웃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니 제가 과부라는 것도 아시는 게지요? 그렇소. 그렇다면 제가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겠소. 자꾸 부인이 생각이 나는 걸. 부인 생각에 그리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오. 그래서 대화라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찾아온 것이오. 소은이는 난처했지만 성광이의 순수한 마음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몸인지라 혼인은 입 밖에도 내밀지 못하였지요. 그럼 과거 급제부터 하십시오. 그런 다음 절을 찾아오시면 혼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광이가 며칠에 걸쳐 기다린 끝에 들은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소은이는 혼인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광이가 과거의 급제에서 고을 원님이 된다면 소은이와 같은 과부를 만날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성광이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소. 내가 꼭 과거 급제하고 부인을 만나러 오리다. 성광이는 진짜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소은이의 응원과 지지를 받은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는 것이었지요. 어머니는 그저 성광이가 기특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정도 모르고 성광이가 제발 과거에 급제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 성광이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책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끙끙 앓던 성광이가 배수진을 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성광이는 고을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도 소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인, 내가 왔소이다. 주막 일을 돕던 소은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나타난 성광이가 너무나 남자답고 멋졌습니다. 하지만 소은이는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광이 부모님이 허락할 리가 없었지요. 염려 마시오 부인. 내가 과거에 급제만 하면 뭐든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소. 성광이 말대로 어머니는 찬성하였지만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과부와 혼인을 하겠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이냐? 아버지는 크게 노하였습니다. 아들이 고을 원님이 되면 사대부 집안과 사돈을 맺을 작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그만 잊으십시오, 도련님. 아버지 말씀대로 도련님의 배필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도련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광이는 소은이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소은이의 손을 잡으며 놓아주지 않았지요. 소은이가 그만 찾아오라고 할 때는 무릎을 꿇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러니 소은이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은이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떻게든 성광이와 혼이 나는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 못하면 나만 괴로운 것이야. 과부의 몸이지만 어떻게든 아버님을 설득할 테야. 성광이의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은이가 고개를 들면 바로 욕설이라도 나올 기세였지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찾아온 것이냐? 성광이는 조정으로 들어갈 제목이니라. 내까짓 것이 어찌 성광이의 배필 자리를 노린단 말이냐? 소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광이 아버지의 기세에도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소첩, 일찍이 지하비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주막을 운영한 지 오래옵니다. 다만 마음 하나 정직히 지키며 살아왔사오니 대감마님의 아드님 곁에 두시어 효부의 도리를 다하게 해주소서. 성광이 아버지도 소은이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피식하고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령의 부인 자리가 그리도 만만하더냐? 그 자리는 대대로 기품 있는 집안 규수나 오를 자리이니라. 한 집 살림조차 가누지 못하는 몸이 어찌 수령 집안의 살림을 맡을 수 있겠느냐? 소은이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소첩은 지금껏 어머니와 함께 아무 문제 없이 주막을 이끌어 싸웁니다. 바느질로 끼니를 이었고 장독대 하나 허투루 둔 적 없사옵니다. 작은 살림이라도 가늘고 길게 지켜온 정성이오니 크고 넓은 살림도 성심을 다해 돌보겠사옵니다. 소은이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니 성광이 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한마디도 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 배짱 하나는 마음에 드는구만.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내는 과제를 풀어보거라. 그 과제를 풀면 내가 생각은 해보겠다. 소은이는 반가운 나머지 싱긋 웃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이미 은혜여 기회로 여기옵니다. 제 목숨 다해서 받들겠사옵니다. 아직 허락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좋은 것이야. 성광이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더니 소매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꺼낸 것을 바닥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아주 예사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쌀 한 톨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아버님? 보다시피 쌀 한 톨이다. 이 쌀 한 톨로 하루 잔치를 열어보거라. 희망 가득히 미소를 지었던 소은이는 일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이 없느냐? 살림살이에 자신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쌀 한 톨로 하루 잔치를 열지 못할 거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그렇게 성광이 아버지는 신경질적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소은이는 슬픈 얼굴로 바닥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쌀 한 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힘없이 방을 나서던 소은이는 성광이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소은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저게 다 우리 성광이를 워낙 사랑하고 아껴서 그러는 것이란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야. 기운이 없던 소은이는 어머님의 위로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여기 쌀 한 톨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뭐하러 가져왔느냐? 그거야 너를 내쫓으려고 던진 쌀 한 톨이 아니더냐. 쌀 한 톨로 어찌 하루 잔치를 할 수 있다고 저러시는지. 다 알고 있사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꼭 해내고 싶습니다. 소은이는 바로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하였지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쌀 한 톨도 땅에 뿌리면 10알, 100알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좀 도와주시오. 동네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은이가 동네 사람들의 농사를 많이 도와준 일이 있었지요. 특히 씨앗 때문에 고생하던 일이 많았기 때문에 쌀 한 톨이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네 사람들이 쌀과 반찬을 조금씩 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소은이는 동네 사람들이 나눠준 쌀과 반찬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광이의 집 앞에서 말이죠. 성광이 아버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 한 톨로 어찌 하루 잔치를 열었단 말이냐? 제가 이래봬도 동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주모의 딸이옵니다. 그동안 도와준 예정 덕분이지요.
그러니 부디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님. 성광이 아버지 얼굴에 잠시 온화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은이는 놓치지 않았지요. 그렇게 소은이가 혼인을 잔뜩 기대했지만 이것은 너의 친분을 이용한 것이 아니더냐? 이러면서 어찌 과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아버님, 결과적으로 쌀 한 톨로 하루 잔치를 이렇게 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이라면 쌀 한 톨이 굳이 없어도 하루 잔치를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소은이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쌀 한 톨로 하루 잔치를 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동네 사람들과의 정이 있는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기운이 빠진 채 주막으로 돌아온 소은이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는 아버님이 준 쌀 한 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어찌 잔치를 열란 말인가? 그냥 혼인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소은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주막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놀았지요. 집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혼을 내니 주막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소은이도 장사에 방해가 돼서 아이들을 달래서 내보냈었지요. 그래도 아이들은 그림이 그리고 싶어서 계속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소은이 머리에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것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에 소은이는 성광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멈춘 소은이는 주머니에 있던 쌀 한 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들어서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바닥에 벼 이삭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것처럼 단순한 그림이었습니다. 소은이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쌀 한 톨이 벼 이삭 그림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거 벼 이삭 그림 아닙니까? 소은이는 아이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들어보았니? 쌀 한 톨을 뿌려서 만성까지 거둘 수 있는 것이야. 아이들은 처음 보는 그림에 신이 났는지 하나둘씩 모여서 벼 이삭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소은이처럼 집에서 쌀 한 톨을 가져와서 올려놓았지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이들을 따라서 그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꽃과 풀잎을 그리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부모님까지 모이니 밥과 반찬을 나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성광의 아버지는 감탄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가르치는 훈장의 훈계에도 지치지 않고 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늘 포근한 미소를 짓던 할아버지께서 벼 이삭의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모여서 우리를 배불려 주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티끌 모아 태산이니라. 과거의 급제에서 조정에 들어가더라도 꼭 잊지 말거라. 성광이 아버지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잊고 살았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렇지. 할아버지께서 처음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티끌 모아 태산이었지. 양반으로 살면서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구나. 그동안 양반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순수한 마음은 다 사라졌다고 믿었는데 소은이의 그림 하나에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날에 할아버지와 함께 받았던 그 햇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은이의 그림이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있는 순수한 마음을 끄집어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지요. 그리하여 소은이는 성광이와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은이의 지혜도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 한 곳에 담겨 있는 추억을 자극한 것이었지요. 시아버지는 소은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솔직히 동네 사람들과의 친분을 활용할 때부터 마음에 들었단다. 하지만 그 정도로 내 아들과 혼인시킬 수는 없었단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저 역시 깨달은 점이 많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빈센트 반 고은은 위대한 일은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작은 행실과 노력이 쌓인다면 언제든지 기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사소한 것들부터 챙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